의식의 자유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 바쁘세요? 네,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집에도 안 계시고 이렇게 다들 계실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고 좋으면서도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송승우 위원장이 오늘 결혼식 두 군데를 갔다 오셨는데 저는 서울에 결혼식을 3개를 빼먹고 지금 오늘 빼먹은 중에는 서영교 전 최고위원 딸내미 결혼식도 있어요.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제가 그 서영교 최고위원도 후배지만 그 신랑이 또 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형 안 와? 제가 약속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날 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뵙는 것이 참 죄송한데 그리고 특별히 죄송한 것이 우리 또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3시 반에 오셔서 그때도 오셔서 지금 3시 반하고 한 2-3시간 여기서 근처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시간을 공부하면서 보내신 분들 좀 계시죠? 예. 전현희가 잘못했냐 김민석이 잘못했냐 절대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오기로 했다가 여야 대표회담 준비 때문에 지난주에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봉화 평산 일정이 있어서 오늘 와야 되겠다고 며칠 전에 약속을 잡았는데 또 우리 전체부가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을 것이니까 누가 먼저 약속을 잡았는가? 누가 늦게 잡았는가? 누가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가? 절대 그런 것 계산하지 마시고 둘 다 미워하지 마시고 그 결론은 우리가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남에서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제일 좋은 성적을 낸 건데요. 지방선거 2024년이니까 26년 선거에서 그때와 비등하거나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도지사도 이기고 시장도 그렇고 광역기초위원도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것. 정권 교체가 첫째로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를 이루는 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대로 3년 정도 조금 더 당겨질지 같은 시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지 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하고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런 지방선거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하는데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리가 저희들이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와 생각을 또 정리하고 시작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대전을 갔다 왔는데 대전 시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했는데 저도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이만큼 많이 오시고 거의 1시간 반 이상 굉장히 밀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런 토론과 간담회 시간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된 다음에 각자 역할들을 조금씩 이렇게 의논해서 나누고 그래서 발언을 할 때도 중복되지 않게 하고 리더로 나누고 그렇게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각각 역할을 맡고 저는 주로 당무 전반과 선거 관련한 것들, 집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신경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전당대회 이후에 각 지방을 돌면서 제일 자주 당원 여러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뵙고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송승우 의원님 서울에서 뵀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끝날 때쯤에 생각을 해보니까 5등 안에는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전당대회 끝나면 빨리 우리가 시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당대회로부터 한 달을 우리 당 전체 입장에서 전략 수립의 달로 생각을 하고 우리 당 전체가 각 시도당부터 시작해서 중앙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이 축적되면서 종합되는 기간이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일 먼저 부울경부터 시작해서 시도당 차원에서 각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있는 전략이랄까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중앙당에 있는 분들하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논의를 저희도 했고 그런 식으로 각 번역별로 쭉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작되고 정리를 해서 제가 선거 기간 내내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는 지방선거로부터 따지면 2년 그로부터 1년 전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1년 약간 몸이 저 남는데 그때쯤부터 뭐 이런저런 걸 시작하면 사실은 너무 바쁩니다. 그냥 각 후보들 뛰다 보고 끝나는 거여서 다시 그로부터 1년 전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또 그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다 생각하고 정리해서 쭉 달려나가고 그 과정을 한 6개월 하다 보면 조금 수정할 것들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래서 전성적으로 다시 달려서 한 1년쯤 되는 시점에는 이게 경남에서 볼 때도 그렇고 중앙당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볼 때도 그렇고 당원들 전체가 볼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도 야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경남에서 상당히 준비가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돼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저도 달릴 것이고 우리 송소연 위원장님도 함께 달리면서 저희는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제가 그냥 진행을 좀 하는 듯이 하면서 제가 사전에 이렇게 정보 파악을 했는데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착각을 처음에 건사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이 정도 그냥 시작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7시에 시작했으니까 8시 정도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늘어져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당내 관한 것도 좋고 우리 현재 관련된 이제 선거들에 관한 것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국 현안들이 있잖아요. 정부적인 것도 있고 정책적인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제안하실 사항도 있고 궁금하실 사항도 있고 그냥 아주 뭐 소소한 것도 좋고 요새 이제 그게 어떠시냐 뭐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을 그냥 질문 주시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질문 답 이렇게 하면 가급적 많은 분들의 문제 제기에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도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조정하는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그러면은 식사를 다 하시고 오신 것 같네요. 목소리. 예, 자, 우리 사찰에서 우리 또 가까운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자, 제가 그러면 편하게 그냥 누가 먼저 하고 네. 손을 들면 목소리 크실 때다가 좀 큽니다. 잠깐만요. 하시고 우선 두 번 말씀 듣고 좀 하고 또 그 다음 순서를 하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되신 거를 마이크 좀 드리시죠.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제가 봐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 최고위원 되신 거를 축하드리고요. 늦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앞전에도 와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풀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풀뿌리 정치가 잘 돼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남이라고 하는 게 워낙 번지다 보니까 이러한 풀뿌리가 당원과 이 지지자와의 간의 괴리가 엄청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깝깝해요. 당원들이. 그래 깝깝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당연히 주민이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말들을 합니다. 그냥 서면은 당연히 주민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말만 당연이라고 그러지 당연히주의라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옛날에 가게에 있었던 사람 그 머리에 박혀 있어 당연히 무슨 말로 하면 그거를 꼭 씹습니다. 우리가 당연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뭐라 해야 되나 죄송하지만 예.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전에 우리가 전 당원에 가다가 우리 다른 위원장님께 우리 도감 위원장님께 우리 통일에 대한 거를 한번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중앙에서 막 꼬아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못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갱신을 하고 만일에 갱신이 안 되고 단독이 났을 때도 당원의 3분의 2가 찬성이 됐을 때에 그거를 하시든 이래야지 그냥 중앙에서 그냥 몇 사람 만나가지고 오케이 지금 이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이 무조건 갱신을 해야 돼. 갱신이 안 될 때 단독 났을 때도 당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됐을 때에 이걸 해야겠다. 저는 그거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손 드셨었어요. 여기 한 분 더 계셨는데 예. 이렇게 두 분 하고 잠깐 말씀하고 또 그 다음 하죠. 의창구의 거리다운 김유경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거리다운 김유경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보면 참 총독부와의 내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1년 정도의 집권 플랜이라고 하셨는데 그 집권 플랜 안에 윤석열 탄핵의 계획을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가지치고 있는지. 근데 이걸 집권 운영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탄핵이 없으면 가능할 것인가? 탄핵 없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좀 듣고 싶어요. 네. 두 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위원장 네. 당원다고 예. 있는지 우리 당의 전반적인 방향이 지역위원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각 공직선거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당원 주권. 그 안에서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처음에 지역위원장을 시작하는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죠.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리고 현 경선을 할 만한 여건과 준비가 아무리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있죠.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은 그런 경우조차도 적어도 인준을 받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번 전당대회를 할 때 대표가 원래대로 하면 혼자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도 그래도 우리가 찬반 투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 시당위원장이 한 명 나왔지만 찬반 투표를 한 것처럼 그런 취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다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가 어렵지만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또 단독으로 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을 둬서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압박하고 강제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해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탄핵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고요. 굉장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탄핵 발의를 하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질문하시죠. 발의를 해서 안 된다고 보게 돼요. 잠깐만, 그래 그렇고요. 그래서 발의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래도 하는 게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든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봐. 발의를 해서 통과가 안 돼도 그래도 발의를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든 해서 탄핵을 시키면 좋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탄핵을 해서 발의를 해서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의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냐고 제가 여쭤본 거. 자,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전당대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후보들 가운데도 내가 최고인이 되면 당장 탄핵 발의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만약 그런 경우에 최고인이 됐다. 과연 탄핵 발의를 선거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날 하겠습니다라는 고행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검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들을 냈는데 거부하고 냈는데 거부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최혜령 특검에서 세 번째로 냈는데요. 두 번 거부가 되고 나니까 그때 제가 여기저기서 받은 반응은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새벽에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 이제 우리 당원이었어요. 서울에서. 근데 그분이 너무 지난 번 국회 때 여러 가지 갖는 무력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 국회가 돼서는 막 밀어붙여서 너무 신났는데 신나게 밀어붙였는데 막상 윤석열이 또 거부를 하네? 그러니까 밀어붙여서 뭐 통과되는 건 빨리 된다 싶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네? 통과가 안 되네? 국회 통과까지 됐는데 실제로는 거부권의 끝이네? 그거를 두 번 다 하고 나니까 너무 무력감이 생기고 포기감이 생기고 더 좌절감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한 당원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처럼 이거 했는데 안 되니까 믿고 더 무력감이 든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바로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당원들 또는 국민 중에 상당수가 탄핵을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고 왜 탄핵을 안 하지? 탄핵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특검에서 거부됐으면 좀 정신 차리고 탄핵을 해야지 왜 이거 안 하는 거야? 민주당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만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저는 꼭 바른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200석이 돼야 거부권을 넘을 수 있잖아요. 200석이 돼야 탄핵 결의를 할 수 있잖아요. 탄핵의 의원은 그렇게 하고도 헌재를 통과해야 되는데 탄핵 문제만 놓고 본다면 200석을 채우려도 8석이 어렵고 그 200석을 통과해도 헌재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8석이 보장하는 건 구조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좌절할 것인가? 그러니까 탄핵 발의를 할 것인가? 탄핵 발의를 해서 200석이 안 되면 그때는 지금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거부가 돼서 생겼을 때의 좌절감보다 더 큰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저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나 성급하지 않고 의지가 그리고 지혜로 그 길을 뚫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길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 직구가 안 되면 변화가 또 변화가 안 되면 또 잠시 다른 몸을 던졌다가 던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탄핵은 자 일단 이렇게 전제를 이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이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다. 탄핵을 말해요. 그분들도. 탄핵 관련 위원회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한 것도 먼저 있어요. 안 될 것 같으니 개헌을 하자고 한 것도 조국 대표예요. 그러면서 임기단축 개헌을 하자고. 그냥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임기단축 개헌도 똑같이 200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임기단축 개헌 또는 그런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탄핵을 할래 개헌을 할래 아니면 탄핵을 선택할까? 마음으로. 왜 개헌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정 그 위치를 인정해주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다 한 뒤가 아니면 이게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그럼 개헌이라도 해볼까? 라고 그때 비로소 그렇게 또 마음이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표로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8석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탄핵에 동의할 가능성과 개헌에 본인들이 생각해도 너무 엉터리다라고 할 때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과 통상 정치권에서 예상하기는 후자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1이라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이든 개헌이든 그 모든 것은 빌드업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합하자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현재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는 마음은 박근혜 정권 때 너무 화가 나, 너무 미워서 탄핵해야 된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거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막 너무 걱정이 돼서 견디기가 어려워.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야 이게 1년 2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의 영역이 더 존재한다고 해요. 그때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가 변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8석과 헌재.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축적도 있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모든 것이 축적돼서 정말로 한번 이걸 뚫어봐야지 하는 그런 탄핵과 관련한 노력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고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싶어서 그런 개헌으로 가볼까?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가는 거죠. 제가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민주당의 대표나 최고위원님 우리가 전당대회 때 저는 사실 내가 한 번도 탄핵을 바로 발의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냥 당장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탄핵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지도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최혜병 특검을 가지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 전당대회 끝난 바로 다음 날 7일 그러니까 소위 뉴라이트들 공직에 취임 못하게 하자라는 법을 우리가 내자라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 과정 중에 맨 마지막 경기 서울 때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첫 최고위원을 할 때 우리가 그때까지는 최혜병 특검과 민생 두 가지의 주된 전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일 문제를 주된 전선으로 올려서 우리가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고 제기했고 그것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서 공직자 취임을 못하게 하는 법도 당론으로 만들고 제기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그와 관련한 새로운 하나의 전선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최근에 의료대란 문제가 이제 추석 때까지 하고 큰 대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어느 정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최혜병 특검과 민생 전선에 이 친일 문제에 대한 전선과 의료대란에 대응하는 전선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우리가 전선이 넓어진 상황에서 다시 최혜병 특검 3자 특검안을 내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 제가 아까 직구 변하고 뭐 이런 등등을 말씀드렸지만 해서 두 번까지 우리가 했을 텐데 사실은 우리 내부에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력감도 있었고 국민들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또 상황을 정비하고 전선을 확대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아마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개헌 문제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대란 문제도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가 비판하고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지만 탄핵에 대한 발의 청원이 매우 높았을 때에도 그때와 비교하고 최근과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가 그때보다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것만으로 지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이상하게도, 안타깝게도.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그 이후에 의료대란 문제와 개헌 문제 등등이 나온 국면에서 탄핵 발의 청원이 가장 높아졌다 지금 더 떨어져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느냐 그러면 지도부 맡겨주셔야 돼요. 도리가 없습니다. 내일 발의가 저희 못합니다. 발의를 하라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다. 만약에 내일 또는 모레 또는 이러한 빌드업이 안 된 상태에서 발의해서 200석도 못 채웠다. 지금 상황이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하고 있잖아요. 전로대란 친일 문제 이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잠깐만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설명은 다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그거를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모르지만 통과를 못 시키면 아마 우리 당의 그 문제를 책임지기는 원내 지도부는 어마어마하게 당원들이 요구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회가 꽤 차를 하고 있는 촛불 집회가 106차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탄핵에 필요한 숫자 200개를 내게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요. 전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탄핵을 하겠다고 주장했던 그런 목소리보다 제가 그런 길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거다.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과정에서의 전선을 넓히고 변화시키고 확대하는 문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1년 내에 우리가 집권 준비를 해야 한다. 다 뜻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계엄령 문제를 그것도 설명 나오지만 강하게 제기했지 않습니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손 잠깐만 들고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이거든요. 일단 요 상태에서 저렇게 세 분 먼저 한번 쭉 듣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예, 반갑습니다. 앞번에 전현희 의원님께도 또 다른 걸 하셨는데 저는 산청군 의원 최호림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려서 정책 제안 하나, 당 운영 방법에 대한 제안 하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책 제안은 농어촌 거주 수당이라는 걸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한 번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 거주수당? 거주수당, 농어촌, 농민수당은 제가 2018년도 강력위원으로 나왔을 때 제가 공약으로 했었고 지금은 어쨌든 농민들에게 수당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농어촌 거주수당이라는 걸 만들면은 기농기촌 정책에 대해서도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제안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안서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것은 그렇고 당 운영에 관한 거는 지금 뭐 서부 경남뿐만이 아니고 경남, 경북 특히 민주당이 약세인 지역에 지원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해서 지금 이런 땅에서 내려보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흠지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수도권하고 똑같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인구 비례를 했을 때 우리가 버리도 되는 카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치면은 사실은 당원들이 생각하기엔 되게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는 다르게 방법론적인 거는 제가 뭐 생각하는 건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당에서 논의를 한번 해주시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온 양동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 파도보다 또 더 큰 이슈가 우리 당이 지금 안고 가야 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투세 문제 아시죠? 지금 검투세 문제로 우리 당이 정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을 이해하는 척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사모펀다 검투세 폐지 안 하면 민주당 당사 앞에 돌 던지러 갑니다. 심지어 우리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일단 제명세 검투세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우리 7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원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검투세 문제 내년에 유예돼요. 내년까지. 이 문제 정말 저는 우리 집권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심히 다음으로서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최고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여기까지인가요? 네, 세 분. 우선 이렇게 세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본이라고 강조 조금 아까 전현희 의원 오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아주 이야기를 못한 게 있어서 잠깐 덜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꼭 받아야 되는 당에 지금 꼭 이거 잠깐만 금방 여보세요. 그래서 행사 준비를 받았어요. 일단 잘했고 타자 필요해서 저도 전화 찍어놓으세요. 잘 간다면 이 전화 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하고 제가 아까 샤넬백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뭐에 대한 디올백. 디올백 디올백. 명품백에 대한 네. 저는
전 의원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책무상에 관련된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다음에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게 배우자에 대한 직무로 확대시켜서 가면 당연히 직권 그 배우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갖다가 물을 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제가 아는 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우리가 한 사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나가는데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들어갔을 때 과연 일반적인 그다음에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공직자가 그런 명품백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선물을 받아서 공직을 한다고 하면 그 공직자는 공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가치이지 않습니까? 왜 법에 의해서 해석을 갖다가 실리하지 않는 사법부한테 맡겨놓고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사회의 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법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 거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는 국민들은 이해합니다. 법은 누가 해석을 하고 누가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상식은 보편적인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걸 보다 더 강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올리고 싶은데 이 명품백하고 법인카드 문제, 법카드, 그 다음에 턱갈비 이 문제를 갖다가 공직자 선 안에서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싸서 갖고 가야지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아 그래 우리가 선출하고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공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대외적인 눈이 감시받고 있다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공직에 임해야 된다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걸 국민이 언론에 막혀 있고 대다수의 90% 이상 되는 언론들이 모든 걸 다 국민과의 소통에서 차단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네, 가급적 짧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활동할 수 있어요. 저는 방법적으로는 조그만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게 한다거나 차량에 부착해서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임팩트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품백 법인카드 턱할비 문제는 우리가 한 패키지로 공직자들한테 요구해야 되고 당연히 공직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글을 통해서 제안을 네, 잘 말씀 들었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꽤 지나가고 보니까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저도 답을 조금 줄일 테니까 질문도 좀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거주수당을 포함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궐선거가 4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불경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부산에서 진행될 보궐선거도 좀 집중적으로 많이 가서 이번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호남 2, 인천 1, 부산 한 군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고 저희는 생각에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보고 미리 그런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당의 후보를 뽑고 또는 그 평가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러 가지 어떤 훌륭함 또는 자질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당의 브랜드 정책들을 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의원이면 의원의 자리에서 단체장이면 단체장의 자리에서 관철해내고 있는가가 이제는 좀 중요한 기준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본사회, 기본소득, 에너지고속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경남에서 도지사 선거가 되든 기초단체장 선거가 되든 의원 선거가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연구원이든 정책이든 경남에 맞는 이게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민하셔서 저희들이 이걸 맞춰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비 배분 원칙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께서 자주 이야기하는 억강 부약 이런 거 할 때 억강 빼고 부약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지원한다 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가면은
전국 단위에서 볼 때 시 도별 기준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강남 서초다 하면 사실은 못지않은 험지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그런 섬세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차이의 폭이의 문제는 있지만 현재도 이미 일반적인 기준보다 우리가 통상 험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씩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사실 해왔고 하고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차가 예를 들어 서울에 대한 지역구 지원하는 것과 경남이나 강원도에 있는 지역위원회 지원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늘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중앙당의 총 재원과 시도당의 재원과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그거를 일종의 복합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 아까 제가 각 지역마다도 또 험지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더 섬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투세는 그냥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금투세에 대한 논의를 아주 집중적으로 빨리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어느 쪽이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또 하고 있고 당에서 그런 걸 거쳐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 법 유예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막 또 드라이브를 걸고 프레임을 걸고 하는 것에 연동이 돼서 더 조금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그렇게 이슈가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지금 현재 당에서 24일인가 아마 토론회를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느낌에는 제가 오늘 저 지도부에도 그런 얘기를 그 시기까지 결론이 어느 쪽으로든 나든 두들겨 맞고 나면 이쪽으로 빨리 정리를 하든 이쪽으로 빨리 정리를 하든 불필요하게 안 맞아도 될 매를 맞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지와 프레임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성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그 기간을 좀 단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요대로 가자와 그 다음에 무조건 폐지하자 둘 다 사실은 공감대가 넓진 않습니다. 우리 당은 그 중간 어디입니다. 그 중간 어디에서 어느 쪽에 지금 지점을 정하느냐인데 그것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는 논리가 중요한데 사실은 때로는 논리 이상 심리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것을 당에서 정책을 정리하는 과정에 저도 제 의견을 내면서 하되 현재로서는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조금 더 신속하게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디올백 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정치는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문제와는 별도로 국민적인 판단과 정서와 감정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정의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기하신 탄핵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데 숫자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확보해야 할 200석과 그 다음에 헌재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의 규정으로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는 사실은요 우리가 국민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하나 논할 필요가 없이 이 정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너무 거리가 많아서 오늘 때리고 나면 내일 때릴 게 또 생기고 오늘 문제가 있으면 내일 문제가 또 생기고 이제 그러한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중대한 법 위반에 딱 들어가는 그렇게 하면서 그 숫자의 확보까지 연동될 수 있는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걸려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줄에서 지금 다시 아까 드셨던 분들만 먼저 될 수 있고 나중에 아까 드셨던 분들만 먼저 예, 그 질문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1분만 하시고 저도 자 뒤에서부터 한 분 잠깐만요 한 분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요렇게 네 분 연달아서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신분야의 이정수가 원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수막이 특정 정당 누구를 어느 정당을 언급하기는 못한데 그 봤을 경우에 정당 현수막의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 또는 당원 저를 포함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으시거나 아니라면 문구가 특정 어떤 분들이 문구를 선정하신다 그런다면 홈페이지에서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개방하셔서 사회적 이슈화 되는 거
그 현수막에 개천할 문구를 제안을 받으시는 건 어떠신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간 상당히 잘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진주시의회 이교수입니다. 그 탄핵이 되었든 아니면 망명을 시키든 하야를 시키든 이후에 다시 선거가 지도가 되어요. 저는 우리 이제 서부 경남이나 그다음에 그 대전에서 통영만 내려오는 고속도로, 그다음에 경부선, 남해 고속도로, 요 삼각지대에 있는 지역들이 어찌 보면은 대선에서 많이 지원을 못 받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사와 비교할 때 그 생산량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올 때는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총회로 맞추려고 하면 좀 덩치에 더 투자를 해갖고 소출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총액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소출을 좀 늘릴 것인지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세 분, 거기 여기 네 분 여기까지만. 예. 네, 반갑습니다. 의창구에서 깨심이라고 불리는 하기훈입니다. 저 우선 의창구가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의창구가의 국적집단 트리거가 지금 이제 발사될 예정인 거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제보 기사로 김건희, 김영선의 우리 의창구 공천 개입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아까 우리 당원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장 탄핵의 가장 가능성이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그걸 진실을 파헤칠 것인지에 대한 대응하고 그리고 압축해서 질문하시라고 해서 두 가지 빨리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에 대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우리 당은 이제 협상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3번 안보 국정농단 얼마 전에 국방위에서 질의하시는 거 제가 잘 봤습니다. 전 경호처장 이틀막 씨가 수반 특전 방첩 사령관을 따로 불렀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건 제가 군 출신이라서 좀 잘 아는데 그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긴장해서 까먹었는데 지금 직권남용이자 군 명령 체계를 흐트러뜨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밝혀가지고 파헤쳐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특전사령관은 또 미수지역 이탈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보면 어저께 이제 자기 퇴임한다고 신경질만 내고 정확하게 자기가 날짜에 대해서 자기가 구두로 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밝혀낸다면 그 인간도 확실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수석회원님하고 간담회를 연락을 생각합니다. 저는 의창구 을지키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선환이라고 합니다. 뜻깊은 제가 말을 하셔서 영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옆에 김의원 위원장도 말을 하셨다시피 탄핵 우리 민주당 의원들 선거 때 공약 많이 했습니다. 3분의 2가 탄핵을 하겠다고 당선이 돼서 근데 그걸 안 지켜지고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짧은 소개일지는 모르지만 선거 무효 당선 무효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윤석열이가 시원 한 장 주가조작에서 이익밖에 없다는 이익이 나타났고 공법이 부수까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2월배 가지고 6배가 자꾸만 그게 무슨 요건이나 법적인 요건이 확실하니까 2월배가 하는데 보통 5년차 나는 5년차가 되지만 70 이상은 돈 300만 원 정도의 연구에 부가세가 되나 이런 일식에 박혀있고 너가 탄핵시킨다 해갖고 또 잘못된 게 눈에 보이서 민주당 뽑아줬더만 계속 시간 거든요. 지금 젊은이 요구한 건 너무 소모전입니다. 지금 국토의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서울에서 올린 영상이고 아까 농어촌 이런 데는 발전이 있었는데 이거가 고속도로차에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집 매매가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끝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나가지요. 지금 서민들이 죽게 생겼다는데 월급 받는 국회의원부터 해서 공직자에 있는 사람 매월 살아가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돼야 거래세라도 치료해 공무원 월급도 줄 거 아니에요. 빈대가 계속 공무원 주고 그러고 작은 정도의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주러 가는데 그런 큰 틀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우리 해외는 탄핵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정치 원로들 지금 문 대통령 지금 또 불려들어간다. 정치 원로들이 우리 또 이재명 대표 가서 기자회견 크게 열려가지고 우리 안에 국회 다 해가지고 물러나라 이런 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법적으로 해가 지금 대통령이 걸리는 업무가 전혀 없잖아요. 양심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의 잣대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민생 살리는
김주수 이야기했잖아요. 자꾸만 세월을 끊지 말고 일단 거래세도 똑같이 합니다. 손해본 사람도 거래세를 내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거래세를 내고 지금 그 금투세는 정말 몇 프로 금투세 거기에 찬성하는 뭐 민주당을 찍어는 아들이라도 어제를 해라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민생을 챙기고 그래서 지금 자꾸 세월을 걸고 우리 원래 건성통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현수님. 그건 저기부터가 이랬고 그러니까 지금 국진당이 양심이 없고요. 한마디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가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해보자야지. 정치 원로들이 목숨 들고 문통님도 나름대로 자기가 일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기자회견 열어서 내가 잘못한 거다 하고 좀 해야 된다. 내가 좀 길게 말을 하는데 너무 답답한데 세월이 너무 많이 가요. 첫째, 국토의 균형 발전, 서울 돌리면 사실 지방으로 좀 그런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냥 저 지금 네 분 말씀하신 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하시죠. 기억 요 줄이니까 한 분만 더. 분담별로 하는 거예요. 분담별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경남도 의원을 지냈고요. 직전에 경남도당 여성연장을 지낸 김경영입니다. 저는 좀 세 가지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정당 구조 개편의 문제인데요. 이제 당원들이 당원 축구하실 때 당원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문제는 지금 당직자가 당직자로 개개인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당직자가 경남만에도 10만의 당원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당직자 확대해내는 문제 이것이 사무총장과 신규 시도당 위원장과 좀 실태를 보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당직자 중에서 반드시 여성복장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는 모든 게 여성들의 힘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성복장이 실무적으로 해주지 못하면 실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복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잘못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는 아까 앞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별 격차, 정책의 격차 이 문제가 우리 중앙당 수도권에 있는 언론 국회의원이 지금 118명이더라고요. 경남에 16명 해도 그중에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토론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 격차, 그 다음에 지방 정치의 격차. 사실은 경남도 의회가 64석으로 늘었지만 민주당이 60석.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중앙 정치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일 문제, 반민주 세력을 규정하는 문제 이걸 통해서 지금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는 이런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개념을 나오는 이런 세력이 있다든지 위안부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것이 소녀상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 세력들이 지방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중앙에 반영이 돼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꽤 되시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현수막이요. 저희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당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잘 안 굉장히 풀려고 하는데 현수막 아까 전문성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전문성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중성도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압축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현실이 아마 여기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계시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저도 중앙당의 현수막 나오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게 더 근사해 보이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우리 홍보위원회의 홍보위원장님이 전문가인데 홍보 전문가인데 그렇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당직자들이 이걸 하는데 하여간 이거를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현수막만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하는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나 새로 두자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이런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요, 지금 말씀처럼 이게 막 책상에 앉아서 이걸 거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말, 또는 막 동네에 돌아다니는 말, 어디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끝내주는 게 걸릴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모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는 나왔을 때 지역위원장, 뭐 톡방에도 이런 등등에 이렇게 해서 수렴하는 걸 포함한 보완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험지 지원의 문제를 아까도 계속 나온 문제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선상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쉽지 않죠. 이게 일종의 우리 내에서의 예산 배분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총장이 더 현재도 아까 말씀한 대로 험지를 더 지원하는 걸로 되고 있지만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돈에 추가 지원만이 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 우리가 선거를 치러 보면요. 예를 들어 경험이 없는 후보가 나왔다. 또는 여러 가지 경우에 돈만 지원해서 꼭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앙당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인력들이 붙어서 일종의 컨설팅을 하고 집중 지원하고 전략을 함께 짜고 이런 과정들이 경우에 따라 그냥 더 큰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금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구원 분원을 드는 것도 현재로는 법적으로 안 돼 있고 당직자를 확대하는 것도 현재는 법적으로 막혀요. 지구당이 막혀있는 거는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개선하는 것과 함께 그것이 될 때까지만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함께 계신 그 자리에서도 제안했는데 예를 들어 당장 경남에 무슨 단디 연구원이었나요? 그것이 가장 안 된다면 노력을 한 거야. 당장 안 된다면 여기서 해야 할 지역의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부를 중앙당 연구원의 뭐 재원이든 뭐든 거기 일부를 띄어서 감당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찾아보는 이런 등등의 노력을 해서 우회로를 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각 지역에서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중앙당과 함께 하는 것들을 일찍 시작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함께 미리 시작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큼의 의미가 사실 저는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하다 보면 그런 것들 총체적인 그런 지원의 확대와 집중과 조기 실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영선 그 지역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그것이 객관적이고 근거로서 확보되면 그건 훨씬 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다만 그냥 제 감이에요. 상당히 확보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놓고 이렇게 기사는 나왔는데 내놓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김영선 의원 자신도 입을 딱 이렇게 닦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추정에 의하면 저는 사실은 그 사안이 드러난 것에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 시점 정도의 뉴스로 나오는 거나 하는 것을 의외로 생각했습니다. 즉 이제 그런 것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막을 수 없이 결국 슬금슬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의 방침은 2026년 정원을 백지에서 조정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여론이 한 달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영 엉터리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의 의대 증원 자체는 우리가 찬성해.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한 명도 늘리면 안 돼 하는 건 잘못됐어. 이게 1%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쯤부터 이게 너무 안 풀리니까 형이 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잠깐 무지막지하게 한다고 해도 그 증원 자체는 우리가 찬성해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좀 못하는 것 같아가 비슷하거나 약간 또 늘어나는 정도로 된 게 한 달 전쯤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한번 변곡점이 났느냐, 응급실 가보세요 잘 돌아가요 대통령이 그 얘기 할 때 이게 한번 폭삭 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차이가 처음으로 역전이 된 겁니다. 이게 만약 추석까지 그대로 갔잖아요. 그냥 체해병이고 디올백이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의료 대응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든 건데 사실은 손을 완전히 든 게 아니고 원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이런 등등 다 골고루 의논해서 하자 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근데 언론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마치 한동훈 대표가 근사한 걸 제안해서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뭔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것도 사실에 맞지 않는 건데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에는, 예측하기에는 지금 정부가 한 그 입장을 가지고는 2026년 그만 가지고 또 지금까지 이걸 끌어왔던 장차관의 사과나 대통령이 최소한 좀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없이 지금 전국민들이 틀어져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복귀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유연하게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네 안 돌아와? 하면서 다시 한번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고 하는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헌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걸 먼저 할게요. 아까 시도당의 당직자 확대라든가 등등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제약이 있는데 이 부분 법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푸는 게 우선이고 근데 그거를 푸는 거는 지구당 문제를 지금 푸는 것과 같이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현재의 제도 하에서라도 우회하면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뉴라이트 저는 사실 뉴라이트라고 잘 안 불러요. 저는 친일 매국 비영자들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공직자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법으로 하고 당론으로 해야 된다고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실제 우리가 당론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저희가 좀 밀어붙이겠다.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뭐 이렇게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직자 공수해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조금 나는 그것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다라고 기사에 한번 난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것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적어도 공직자의 경우에는 자기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한 사람을 공직으로 둘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개헌 문제 잠깐만 어차피 제기됐으니까 좀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우리 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프레임으로 해서 별 내용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이 문제를 중히 보고 있습니다. 중히 보고 있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가짜 뉴스입니다. 뭐냐면 하나, 아니 국회에서 과반이 의결하면 계엄 해제되는데 무슨 계엄이 되지도 않는데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왜? 우리 법상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범일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체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범 규정은 굉장히 광범해서 거기 누구세요? 하는데 기분 찜찜해가지고 불응한다. 그럼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맹점이 있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계엄 문건에 여소야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경우에 대비해서 요렇게 체포하자는 계획을 다 낼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2017년에 만들어졌던 박근혜 계엄 문건 그거 엉터리다. 아무 내용 없는 거고 다 무죄났다. 괜히 그것 때문에 그냥 기무사만 해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짜입니다. 왜? 조현천이라는 전 기무사령관이 5년 동안 도망갔다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윤석열 검찰이 무혐의를 해줬는데 그 무혐의가 뭐냐? 이거 쓴 것만 가지고 바로 내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내란은 뭐만 무혐의를 해준 거고 이걸 만든 거는 1심 재판을 하고 있고 그걸 시켜가지고 작성했던 연관급들은 다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변을 갖고 무슨 계엄문건 갖고 자꾸 시비 거냐?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엔 김병주 최고, 박선원 의원, 부성찬 의원 이렇게 넷이 주로 이 계엄을 무산시키는 이 일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국방위원회고 제가 현 국방장관 다음에 올라는 장관 둘 다 이걸 질의하니까 부인하다가 열냈다가 사과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넣고 말씀드리면 경호처장 때 수방사, 방첩사 또 어디였지? 특전사 세 사령관을 경호처장 공관에 불렀는데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고 만약에 하려면 국방부 장관을 통해야 되는 일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도 했어요. 그런데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미 증언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하도 너네 근거도 없이 왜 그러냐 해가지고 하나를 우리가 오픈한 거예요. 하나를. 근데 우리가 알고 딱 물었더니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장 이번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너네 만났지? 계엄 얘기 내라는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거에만 내라는 뭐에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날짜를 대답을 하래요. 왜? 우리가 언제 걸 알고 있는지 그래 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이게 국방부 장관을 통했어야 되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지금 안보실장으로 옮겨가는 신원식 장관이에요. 신원식 장관이 이임하기 전날 왔을 때 제가 물어본 거고
아니 이거 장관 보고 받아야 되는데 보고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뭐 그냥 제가 구두로 대충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언젠데? 그러니까 작년 말 어쩌고. 아 작년 말이었어요? 아 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작년 말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라고는 얘기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쫄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체가 우리가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3년 못 기다리는 것만 빼놓고 보면 그렇죠? 못 기다리겠죠? 그냥 기다리면 3년 만약에 상황이 달라지면 더 빨라질 수 있는 그 상황에 특별한 변고가 없으면 정권은 바뀝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군을 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최대의 변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고 대비하고 경고하고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엄령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이진숙을 임명합니까? 정상이 김문수를 임명합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제가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태환 장군 국회의원 됐을 때 옆에서 국회의원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서울에 보면 장태환 장군이 국회의원 한 번 했어요. 저랑 같은 상임이라고 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군내에서 사적 파벌을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하나회 이후에 최초로 사적 파벌이 등장한 거예요. 그 중앙파. 이번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그 중앙파가 4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는 왜 그러세요? 400명 중에 최근에 진급한 놈들 중에 제일 핵심 넷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데 참으로 다행히 이게 우리가 잘해서 1라운드는 우리가 지금 승기를 잡은 겁니다. 왜? 계엄령 문제 제기해서 저쪽에서 막 그렇게 했는데 이미 보수 언론조차도 피할 수 없이 충암파로 딱 지금 조약이 됐어요. 모두가 지켜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장해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도 우리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패키지를 하면서 해가겠다. 저들이 나쁜 짓을 하려 하면 저들이 계엄 음모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계엄군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앞으로 한 서너 분만 딱 보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손 들어주십시오. 딱 들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요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8시 반이니까 집에들 안 가실 거예요? 한 분, 두 분, 세 분. 손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 분, 잘 보세요. 두 분. 마지막 한 사람 정해져 있는데 잠깐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6분 계시거든요. 6분이 1분 안으로 쭉 해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갈 거냐고요. 야, 그러면 해서 7분. 아니,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10초만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제가 이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했지만 빠뜨린 질문인데 정말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치가 무능하잖아요. 사실은 민주당도 자성을 해야 돼요. 민주당도 유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능하지 못한 핵심에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대한민국 지방 소멸지도 지금 25년 뒤에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100년 뒤를 보니까 25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지방에서 제가 정치를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 지방에 와서 살아야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대학생 우리 진주 가베에 딱 한 명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대학생들 젊은이들 민주당, 국힘당 관심 없습니다. 오직 수도권에 관심 있습니다. 왜? 졸업하고 나서 거기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다 가고 있습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 시도도 안 합니다. 민주당 수도권 우리 지도부가 전부 다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영남 출신들이 대부분 다 지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주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정말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에 대한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이거 윤석열 정부 더 무능하고 우리도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차별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여기에 비전을 보여줘가지고 다음에 우리 민주당 정부가 반드시 집권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마지막이 아니고요. 딱 아까 7분만 빨리 한번 툭툭 해주시죠. 제가 짧게 해서 10분 내로 답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한 1분 내로들 각각 해주시고 저도 10분 내로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기록을 했는데 그대로 적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질문 하나. 촛불 집회에 비하여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탄핵을 해주신 정부 집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시는 이 촛불 집회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고요. 또한 저를 포함한 촛불 집회 연대원들은 이를 공감하는 정치인분들이 많이 대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분들이 바라보는 공감력, 감흥력이 커서 좀 더 윤석열 탄핵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국민들이 동의해야 많은 영향력이 생기니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언론 정보 전달 제가 어떻게 간단히 말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요. 야당 때문에 여당이 정치가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 요 그리고 지금 300만 원, 200만 원짜리 저거죠. 핸드백 그걸 말을 하면서 저거는 뭐 많아들 해놔놓고 수도 없이 해놔놓고 코끼리 비슷했다면 그걸 갖고 날리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거든 하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 정보 전달을 어떻게 변해지고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걸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힘 쪽의 편을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야당 때문에 정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까지 코끼리 죽겠다 생각하고 너거는 와그라노, 너거는 말씀을 정말 민주당 민주당 포함한 야당 너무 나쁘다.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정보 전달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 단일화라는 의미로 저희들 전 의원들 그리고 앞으로 의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기존 의원들 예전에 했던 부탁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SNS와 각 지역위원회 현수막 개척상안을 중앙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나중에 공천할 때 꼭 그거를 포인트처럼 포인트화 만들어서 반영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최혜병 특검, 그리고 친일, 폐고 이런 방류 반대, 그리고 명수배, 계엄령, 의료 대란 등등에 대해서 어느 만큼 각 의원들이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중점시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쭉 꾸준히 이거는 피드백 하셔가지고 데이터화해서 공천 시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6개월 전에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부 쪽의 행정 문제가, 2년간의 행정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거 확실하게 해주시고, 잘 주고 괜찮습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한번 그래도 직접 좀 잘 치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검찰각에 아마 사업부의 법률위에 이거는 지금 무국천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음에서 개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20일날 올라가면은 제가 다른 것은 그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동체를 이게 완전히 묵살을 시키고 있어요.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경찰, 행정은 경찰, 행정한테 검사는 경찰을 앞서 그거는 검사, 경찰이 한 것이고 그냥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서의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50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제가 총선 때도 공시성장을 위해서 내가 4일로 갔다 이 총선 운동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정당회의를 이게 바로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일 사회입니다. 법무의 구조는 2.58 평방미터가 수용자의 시설. 그런데 안 밀리래가지고 1.5 그렇게 분해를 갖다가 수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임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주갑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구당 다시 부활이 되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위원회 근데 자체 이름도 없고 지구당을 부활을 하게 되면 지구당 사무실을 둬야 되는데 그거를 중앙당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벌써부터 지구당 부활 이야기는 걱정이 되는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맞아요. 그제 지역위원회 소속 조재호당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등의 승리 없이는 총선 대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등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부산시당 위원장께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유치하겠다라고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 왜? 설경의 국회의원을 민주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들 여기 저기까지 하고 여기 오시면 딱 되겠어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국민대학교 1학년 20살 정준입니다. 아까 전현희 최고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김민정 최고위원님 수석 최고위원이시니까 조금 잘 부탁드린다고 조금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현재 전남도의 대학생 청소년 당원들로서 활동하기는 정말 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 수가 항상 없는데 당원들 활동하는 당원들도 손가락에 10손가락 꼽을 정도로밖에 힘이 정말 굵지거든요. 경상도당 전체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직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파워풀하게 할 수 있을까? 김인석 최고위원님도 그 20대부터 정치를 하셨으니까 선배로서 조금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고시민당에 입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제가 민주당에 시민당에 입당을 했을 때는 오직 독재 타도와 민주회복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민족과 국토의 통일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치열하게 정당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 대가로 저는 소위 그 애비급속자로 불려가지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뭐 이런 걸 자꾸 거론하는 전쟁을 자꾸 거론하는데 전쟁이 나면은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전면에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우리 국군에게 사살을 당하는 그게 애비급속자예요. 6.25 사변 때 여러분들 아시죠? 오도연맹 사건. 제가 저 꼭에 이제 불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쭉 여러 당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좀 치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왜? 지금 자꾸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왜 노무현 탄핵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개박살났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사회를 엄연하게 중도 보수 세력이 60%를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탄핵한다고 이렇게 수선한 거 원하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까? 탄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윤석열 탐하 월등히 잘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탄핵을 이야기하지 탄핵 이야기하면 탄핵 한나라당의 당의 이상은 우리가 당하겠지. 특히 경상도에서는 여러분들 피부에 못 느낍니까? 여러분들끼리만 소통합니까? 중도 세력과 보수 세력들과도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추석 때부터 뭐 현수막이 납부할 겁니다. 집들이. 우리 진보 세력은 이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장님에게 제가 당부를 하는데 대단히 순화하고 국민들과 주민들과 같이 동의받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걸어야 효과가 나지 우리가 뭐 탄핵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무조건 역풍이고 비용 드는 거 10분의 1도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8시 40분. 입니다. 10시까지만 할까요? 7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많이 지났죠? 1시간 반. 뭐, 잠 섰는데 오늘 밤샐까요? 차슬배기로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막판에 한 7, 8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조금 미진하다 싶은 부분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 갈상돈 위원장님 제기해 주신 문제는 큰 문제죠. 큰 문제는 짧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큰 문제죠. 수도권 집중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등 또 기업 이전 등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노력을 했으나 현재까지 저출생 문제와 함께 사실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문제죠. 국가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도 담겨있는 것 중에 하나의 일환인 것인데 어쨌든 그런 하나의 해법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 이번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을 맡은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입버릇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정치를 하는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짧게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소중하죠. 지금 아까 질문은
영향력에 대한 질문, 또 의원들이 많이 결합하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신 것인데요. 그것을 저도 종종 나가서 연설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종종 가서 연설도 하고, 아마 그 중에 탄핵과 관련한 어떤 공동의 어떤 모임을 만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차원으로서의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영향력이 어떠한 것이냐, 그건 제가 평가할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거죠. 그 현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 모이고 있는가? 그것이 현재 국민들의 어떤 실제 탄핵으로 가자라고 하는 정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왜 지난 시기, 박근혜 시기와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많고 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냥 다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그것이 아까 제기했던 그런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졌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훨씬 문제가 있고 훨씬 극악한 상황인데 보이긴 하는데 당장 푸는 것은 더 어려워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주신 취지는 알면서도 그 정도로 답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윤석열, 김건희 비리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주 놀라운 현상은 최근에 의료대란이라든가 친일 문제와 결합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생각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30% 유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것이 최근에 친일 문제하고 의료대란 문제가 결합하면서 30% 이하대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한 우리의 관성이라는 게 생겨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사회가 진보 개혁 세력의 티끌 정도의 잘못과 보수나 소구 세력의 이만한 잘못과를 공정하게 형량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잘 그런 거에 한편으로는 젖어 있거나 또는 그런 것에서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건 숙제죠. 여기서 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앙대에서 메시지를 낼 때도 내는 것이고 지역도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얘기인데 우리 송 위원장님 저희 며칠 전에 그런 얘기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아니 근데 왜 도대체 영남에서는 저쪽 표가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너무 뻔한 문제 제기잖아요.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너무 뻔한 질문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을 찾는 거를 좀 지쳐서 그만한 측면도 있다. 전통적인 지역주의 말고 왜 여기는 더 나오지? 이거를 조금 조사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 한번 다시 한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도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주의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꼭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는 시기지 않습니까? 많이 극복됐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울경이 이겨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기도 했었는데 다시 지금 안 좋아진. 근데 그 안 좋아진 거에도 부산 다르고 울산 다르고 경남 다릅니다. 지금 이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왜 이렇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데 지역주의도 그런데 왜 이렇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법과 전략과 아까 고민하신 홍보 전략의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좀 돈도 들이고 해보겠습니다. 그 SNS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잘 종합해서 공천에도 반영하고 등등 하자 해야 됩니다. 실제로 다음 2년 후에 지방선거에는 기존의 단체장, 기존의 지방의원 새롭게 하려는 분들은 과거보다 더 그런 일종의 뉴미디어 지수라고 할까 또는 민주당 브랜드 정책을 얼마나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더 반영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중간에 그 국정감사 등등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답하기는 그렇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이미 해오셨을 것이고 우리 송 위원장님이 이미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기존에 계실 때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의원들이 이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경남의 경우에는 경남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제한돼 있고 또 그 숫자가 커버하는 상임위원회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 때 보통 국정감사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당 차원에서 하는데 도당에서도 그거를 가동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사실 저희도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그 어떤 소재나 이슈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취합해서 그걸 필요한 상임위로 좀 분배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그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통상 그걸 중앙당 차원에서 원내에서 하는데 시도당에서도 국감식에 그걸 한번 연동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정리해서 배분하는 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주갑 사무국장이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구당 부활을 지키는 게 지금 만만치 않은데 지금 우리가 사실 진도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 하고 나서 각 지역위원회, 만약 지구당이 지역위원회 원한다. 사무실을 싹 얹어준다. 제가 볼 때 우리 당한테 제재를 별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독특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도 내고 임대료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구당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지구당 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나 지구당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공식화되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길 수 있을지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정확한 재정분배 상황을 아는 게 아니어서 근데 그냥 사람의 통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느낌상 전체 사무실을 얻어주고 하는 거까지 가능할까? 그게 제가 사실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늘 그런 주의인데 최대한 돈을 쓰자. 그래서 또 이 재원을 늘리자. 그건 뭐냐면 중앙당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렇고 시도당도 그렇고 선거를 앞두고 너무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러면서 당세를 넓히고 그러면서 당원들의 기반을 넓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거든요. 그것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사는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재성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성 위원장님은 제가 지금 이재성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재성 위원장이 풀어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보관을 조금 이렇게 서로 의논한 바가 있고 다만 산업은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 문제는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분 그리고 금융과 관련한 쪽의 상당 부분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진도가 안 나. 근데 대표적으로 산업은행과 금융노력 반대가 있고 이 정부가 서울, 부산, 전주의 금융중심지를 둬야 된다라고 하고서 서울, 전주 얘기 쏙 빼놓고 부산 얘기하면서 그것도 산업은행만 옮기면 뭐든지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다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연동해서 풀지 않으면 어려운 면이 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알면서 그냥 되면 좋고 안 돼요 말고 하는 식으로 프레임으로 자꾸 거는 측면이 있었고 부산 엑스포 안 되고 그래서 그 욕먹는 걸 피해가려고 또 더 떠내긴 면도 사실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성 위원장이 거듭 좀 말씀을 나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지형, 이슈의 지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부산 쪽에서 특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좀 생겨야 그쪽의 상황이 좀 풀어나갈 수가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면서 변호사님들도 같이 얘기를 해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위원회는요. 제가 민주당 첫 당직이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청년 특보도 했고 그래서 청년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알고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대선할 때 전략본부장을 처음에 할 때 청년위원회하고 한번 얘기해서 홍대 앞에 청년위원회 독자 사무실을 내했던 적이 있으면 알아서 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등등등 이렇게 좀 정치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에게 제일 좋은 성장의 방법은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알아서 하라고 자유 권한을 주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위원회는 현수막을 예를 들어 걸잖아요. 10을 걸잖아요. 그 일은 그냥 청년위원회에서 알아서 기획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 권한을 줘요.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그걸 다 잘 못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건 경남에서 또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서 대안을 잘 찾으시기 바라고 제가 이번에 호남에 갔다가 청년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은 경남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호남도 어렵고요. 우리 지역은 제가 엄청나게 이걸 조금 밀어줘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10명 모이는 게 한 지역위원회에서 청년들이 10명 모이는 게 어려워요. 서울도 그래요. 우리 엄청나게 이걸 공을 들이는데 5, 6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도 4명, 5명 정도 보이는 청년위원회가 5손가락, 10손가락을 못 넘는다는 이게 참 우리 모두가 하는 고민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안 되면 도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작게라도 뭘까 의논하시고 혹시 경남에서 청년 대학생들과 접촉하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좀 보시를 할 테니까 몸보시를 할 테니까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단행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시작할 때 예비검토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하는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정말 겁없이 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국방부 장관 다음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잖아요. 누가 됐건 내가 진보건 보수건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반하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8번이나 공식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워딩을 썼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유일한 게 반국가 단체라는 규정만 있어요. 북한을 지칭하는. 그 외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한 중에 정확하게 이런 워딩이 있어요. 반일의식을 선동하는, 가짜뉴스를,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종전선언을 노래 부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른 문재인, 반일의식을 고취시킨 이재명, 왜곡된 역사의식을 뉴라이트 자기네들하고 다르니까 가진 이종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 이게 다 반국가 세력이네요. 척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 당신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거는 좀 따져봐야죠. 이래서 그래서 제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법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 포괄 범위가 애매한 그런 것을 가지고 척결 대상에 적용한다는 건 무서운 거죠. 이것이야말로 나치인 거죠. 그런데 너무 황당하니까 그것을 따라야 할 국방부 장관조차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 그게 맞는지 좀 따져봐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질의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국민의힘의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자기가 들어도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그 국방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후보자, 반국가 세력은 그렇게 포괄적인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법을 위반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자기도 딱 보니까 돌아가는 게 이상하거든. 네, 이랬어요. 법을 위반한 사람에 국한한 거라고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도 이상하거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 규정.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일종 위원장도 문제 제기하시고 후보자도 지금 얘기한 반국가 세력 규정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려고 친절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100%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자랑으로 깔고 있는 것이 이러저러한 정치적 극변 상황을 부딪히면 타 반국가 세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엄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요. 8시 57분 이제 3분 남았는데 나머지 혹시 비밀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런 대화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고요. 저는 우리 최고위원들 가운데 주로 당무나 선거, 집권 불능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담을 한달까 그런 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좋은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든 주시기 바라고 또 열심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시간이네요. 2시간 동안 한마디 말해도 제 옆에 앉았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2시간 동안 국정을 다 논한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국정에 관련된 평가 또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그런 이제 문제 진단과 평가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일만 시켜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된 우리들이 1년 안에 이제 집권 전략을 세우신다 하신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은 정당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권력 획득을 위해서 모인 정치 결사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권력 획득을 위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거고 근데 탁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 그리고 정책을 추진한다. 이게 첫 번째 정당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형성한다.
이 두 개가 정당이고 그게 그러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냐? 결국은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 중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민석 최고위원 만나고 최고위원 만나면 우리 경남도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의 정책 역량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수단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 이렇게 거듭 호소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결국은 후보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를 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게 하고 그 사람을 지지받음으로써 당선됨으로 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직 후보자를 어떠한 인물을 잘 우리가 공천하고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는 좀 달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 역량 있는 후보, 그걸 넘어서서 우리 당의 가치와 우리의 비전을 책임있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죠? 실행력이 있는 후보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또 정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위해서 정책적 역량도 높일 것이고 좋은 후보 발굴, 그리고 민주당이 가진 5대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생명, 공정, 평화, 포용, 번영. 이 5대 핵심 가치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민주당 중앙당의 역할이기도 하고 경남도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경남도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경남도당에서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받아서 먼저 실행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역량으로 힘든 것은 중앙당에 요청하고 또 중앙당에서 더 많은 예산과 제도로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